(1930년) 한 남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지금 삶을 즐기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6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엄격한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10살 무렵 이미 삶이 견딜 수 없다고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58살에 행복을 정복했다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버트런트 러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행복은 운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걷어낸 자리에 행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 오늘은 약 100년 전에 쓰인 한 권의 책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천천히 따라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또랑또랑 명랑한 목소리의 아저씨 아니고요. 조금 푸석푸석한 목소리의 버전입니다. 몸은 하나도 안 아프고요. 아픈 건 다 지나갔고요. 목소리만 좀 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냐고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새벽 한 2-시에 잠이 깼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새벽에 자꾸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냥 그날도 눈이 떠졌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또 SNS를 훑게 됐네요. 누군가는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새 차를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 또 누군가는 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주식 화면을 올려놨더라고요. 화면을 끄고 또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던 새벽이었어요. 내 삶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남들의 삶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시대를 살다 보니 내게 좀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또 책을 펼쳤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들춰봤었던 버트런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 1930년에 출간된 거의 100년 전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펼쳐보니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정확히 제가 새벽 2-3시에 느꼈던 그 감정을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고개를 돌려서 자기 안의 공허만 들여다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 러셀은 그것을 자기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말하자면 붓다의 말과는 좀 다르죠. 붓다는 그랬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볼 것. 그런데 이 철학자 러셀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말하고 있네요. 나에게 몰입하지 말고 바깥을 바라볼 것. 흥미롭죠? 이 책은 딱 2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불행의 원인, 2부는 행복의 원인을 다룹니다. 병의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내미는 것입니다. 러셀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목적은 거창한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문명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겪는 일상적인 불행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자는 것. 분명한 외부 원인이 없어서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불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한때 깊이 불행했었다고. 어린 시절에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대부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욕망들, 예를 들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단념하는데 성공했다고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러셀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은 사실 이 책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딱 두 줄로 요약됩니다. 두 줄.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둘째, 이룰 수 없는 것은 단념할 것. 어때요? 다시요. 첫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둘째,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단념할 것.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이룰 수 없는 것을 놓지 못한 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갉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러셀은 이 책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행복은 마치 잘 익은 과실처럼 우운 좋게 입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정복해야 되는 거라고. 산을 오른 사람만이 정상의 장관을 볼 수 있듯이 행복도 착실하게 쟁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비유 좋았습니다.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것으로 본다는 발상. 그 안에는 뭔지 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자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철학자가 쓴 자기 계발서라는 대단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 책은 학술적인 엄밀함보다 실용성을 택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쉽고 예시가 구체적이고 때로는 유머까지 섞여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요. 저는 그 새벽에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묘한 가라앉음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증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증상에는 100년 전에 한 철학자가 이미 이름을 붙여 놓았다는 것도. 그러면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행이라는 감옥의 설계도, 자기 몰입이라는 첫 번째 벽. 러셀은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 몰입을 지목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모든 불행의 공통 분모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러셀이 자기 몰입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는 점인데, 죄의식, 나르시스트, 그리고 과대망상가. 먼저 죄의식 유형. 이 사람은 늘 자기 안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주입받은 도덕적인 잣대가 너무 가혹해서 무엇을 해도 자신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도 그 사랑이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벌합니다.
잔인해졌다가 뉘우치고 다시 같은 순환을 반복해요. 러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상 속의 죄와 실제 후회의 지루한 순환에 갇힌 사람입니다. 다음은 나르시스트. 이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감탄하고 남들에게도 그 감탄을 요구한다네요. 문제는 허영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활동에서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아, 이것이 나를 과연 돋보이게 해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권태와 무력감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과대망상가. 이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력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자의 관찰에 따르면 위인 중에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는군요. 권력에 대한 사랑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현실 감각을 잃을 만큼 과도해지면 사람을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의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릅니다. 죄의식은 자신을 학대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숭배하며 과대망상가는 자신을 팽창시키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기 안쪽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러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이라는 다채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고개를 돌려 자기 안에 공허만 응시하는 것. 내향적인 사람의 불행에 어떤 숭고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 것. 그 안에는 위대함이 없다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거든요, 제가. 근데 저자가 말하는 것은 성찰 자체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성찰이 끝없는 자기 관찰의 루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성찰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바이런적인 불행, 세련된 우울의 함정. 러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런적 불행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런은 19세기 영국의 시인 바이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환멸을 느끼고 그 환멸 자체를 일종의 우월한 지성의 증거로 여기는 태도. 배가 고파서 음식을 즐기거나 인생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구경거리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는 것을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최대한의 환멸감을 가지고 단순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 러셀은 이런 태도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멸은 일종의 병이라고 봅니다. 특정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걸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하며 결코 지혜의 더 높은 형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이 10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냉소적인 지성인 포즈, 뭔지 아시겠죠? 모든 것에 시큰둥한 태도를 세련됨으로 포장하는 문화. 러셀은 그것을 100년 전에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조롱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쉽고 환멸을 느끼는 것이 열정을 가시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안전함은 행복과는 가장 먼 곳에 있다는 것도요. 경쟁, 끝없는 비교의 덫. 이제 러셀이 지적하는 세 번째 불행의 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경쟁입니다. 러셀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이유는 안전한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현대인 대부분이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거칠애와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동등했던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러셀이 말하는 것은 경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의 경쟁과 재능의 인정이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가 인정을 받으면 더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돈이 어느 정도까지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이라는 것은 행복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성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경쟁에서의 성공을 행복의 주요한 원천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에서 도달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해서 굶주리게 될까봐가 아니라 이웃보다 뒤처질까봐인 거겠죠. 이 문장 읽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러셀의 시대보다 이 경향이 좀 훨씬 극심해졌달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SNS라는 도구가 이웃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버렸고 비교의 대상이 무한해져 버렸습니다. 러셀이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아마도 자신의 진단이 너무 소프트했다, 너무 온건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경쟁이 습관이 되면 일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남보다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요리가 좋아서 요리를 하던 사람이 더 멋진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러셀이 보기에 이것은 행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태, 지루함을 견디는 힘. 저자는 불행의 원인 중 하나로 권태를 뽑으면서 매우 독특한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권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자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자극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든대요. 근본적인 만족감을 표면적인 쾌감으로, 지혜를 얄팍한 재치로, 아름다움을 생경한 놀라움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음식에 대입하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이런 거죠. 매운 음식만 계속 먹으면 점점 더 매운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매운 음식을 계속 먹어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나물 무침의 은은한 맛이나 된장찌개의 깊은 감칠맛 같은 것은 아예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러셀은 이것을 삶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삶은 대체로 조용한 시간이 많다고요. 훌륭한 책에도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삶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권태를 견디지 못하고 항상 떠들썩한 모임과 들뜬 분위기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러셀이 강조하는 것은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는 힘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아무런 자극 없이도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행복의 기초 체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지금 시대에 더욱 절실하네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 순간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우리의 권태 내성은 러셀의 시대보다 훨씬 약해져 있을 테니까요. 질투,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러셀은 질투를 인간 본성 깊은 곳에 뿌리를 둔 감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해요.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질투는 도달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계층이 고정되어 있던 시대에는 빈부의 차이가
신이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을 질투하는 일은 드물었답니다. 그런데 평등과 기회를 강조하는 사회가 되면 표면적으로 계층 간 장벽이 제거되면서 질투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이동이 가능해질수록 질투심도 함께 커진다는 역설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해질수록 되지 못한 사람의 고통도 깊어진다는 거죠. 러셀의 처방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쓸데없는 비교하지 말고 개인적인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부러움 대신 존경심을 키울 것.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삶이 물질적인 성취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 죄의식, 과거가 누워주지 않을 때. 러셀은 죄의식을 다루면서 자신의 성장 배경을 거울 삼습니다. 엄격한 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죄의식은 삶의 거의 모든 즐거움을 도구로 만드는 잔인한 기제라고 했거든요. 러셀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 주입받은 도덕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도덕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자아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이 지속적인 불안과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자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의 믿음과 감정의 폭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무의식도 받아들이도록 꾸준히 자신을 설득해 나가자는 것. 그러나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러셀 자신이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피해의식, 세상이 나만 미워한다는 착각. 러셀은 피해망상을 다루면서 이 심리가 실제로 매우 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과대평가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으니까요. 피해 망상의 뿌리에는 과도한 자기 중요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러셀은 이것을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입니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니까요. 여론에 대한 공포, 남들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러셀이 마지막으로 다루는 불행의 원인은 여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저자의 입장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론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존중하면 된다는 것. 그 이상으로 여론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필요한 폭정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이고 행복을 온갖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러셀이 권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거랬어요. 비슷한 견해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동료를 찾을 수 있는 환경, 사회적인 규범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들 신경 쓰지 마라 라는 흔한 조언과는 좀 다릅니다. 러셀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다만 그 시선의 영향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에너지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투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러셀이 진단한 불행의 지도였습니다. 자기 몰입, 세련된 우울, 경쟁, 권태,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공포. 이 9가지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러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행이 걷어진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다음 섹션의 주제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들. 열의, 열정. 행복한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표식. 러셀이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열의였습니다. 영어로 제스트. 삶에 대한 생기 있는 관심,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감각. 저자는 이것을 식사에 비유하더라고요.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 이전에도 좋은 음식을 먹어봤기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식사란 사회적인 관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무감으로 먹는 환자. 체력 유지를 위해 먹을 뿐 즐거움 따위는 없어요. 셋째,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대식가. 탐욕스럽게 과식하고 결국 비대해집니다. 넷째, 건강한 식욕으로 식사를 기꺼이 맞이하고 충분히 먹은 뒤 만족스럽게 멈추는 사람. 러셀은 행복한 사람이 4번째 유형과 같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건강한 식욕이 있듯 삶에 대한 건강한 열의가 있는 사람. 지루해하지도 의무감으로 살지도 또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지도 않고 삶이 내미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충분히 음미하는 사람. 여기서 러셀이 강조하는 것은 관심의 폭이에요. 관심사가 넓을수록 행복할 기회가 많아지고 운명의 타격에도 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뤄도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짧지만 하루를 채울 만큼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다. 관심사를 최대한 넓게 가질 것. 그리고 관심 있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반응은 적대적이기보다 우호적일 것. 이 한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책 전체의 핵심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 넓게 열려 있되 그 열림이 호의적일 것, 긍정적일 것. 탐험가가 새로운 땅을 밟을 때의 그 설렘과 친근함,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러셀의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덧붙여 볼게요. 모험적인 사람은 난파, 반란, 지진, 화재 같은 불쾌한 경험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즐긴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아, 이것이 지진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하나 늘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열의의 본질입니다. 삶이 건네는 것을 그것이 좋든 나쁘든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사랑,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
러셀은 열이 닿음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장에서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러셀이 저만큼 사랑꾼이었더라고요. 러셀에 따르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열의를 가장 강하게 촉진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감각이 있으면 삶에 대한 생기가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구분했어요. 하나는 삶에 대한 활력을 주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타인에게 더 좋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랑은 상대가 베푸는 것에 대한 대가로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셀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심성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자신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며 근본적인 외로움을 유지한 채 함께 있는 것.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조심성 가운데 사랑에 있어서의 조심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유효하고 강렬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미리 벽을 세우고 진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시대. 라셀은 그것이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 맞은 뒤의 나무처럼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고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경험이라고 러셀은 적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에서는 순간적인 쾌감이 지나간 뒤 피로와 허무만 남겠지만, 사랑 안에서는 삶 자체가 대지의 일부가 되는 감각이 있다고요. 1. 지루한 일이라도 무직보다 낫다. 러셀은 일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면서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일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일이 가져다 주는 것들, 권태의 방지, 성취감, 사회적인 유대, 목적 의식이 행복에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러셀은 필요하지만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지루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지루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맞을 때의 즐거움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깊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셀은 좋은 일의 두 가지 요소를 제시했거든요. 첫째, 기술의 발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둘째, 건설적인 성격.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감각.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일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러셀이 보기에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행복의 격차가 크다고요. 가정, 미래를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 러셀은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다뤘습니다. 자녀가 있고 그들을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본질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감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경고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삶의 전부로 삼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고요. 부모의 돌봄은 아이의 성장과 용기를 지지하는 것이어야지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적은 특히 현대의 부모들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때로는 통제로 변질되고 보호가 과잉 간섭이 되는 순간들. 러셀은 그 경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비개인적인 관심사, 나를 잊게 해주는 것들의 힘. 러셀의 행복의 조건을 열거하면서 의외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비개인적 관심사. 단어가 좀 어렵죠? 실용적인 이득과는 무관한 순수한 호기심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러셀이 보기에 불행과 신경쇠약의 원인 중 하나는 자기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도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과 무관심한 관심사입니다. 취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러셀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세계에 몰입하거나 천문학에 빠져 우주의 시간 앞에서 자신의 걱정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느끼거나 정원을 가꾸면서 생명의 순환을 관찰하는 것. 이러한 활동이 우리를 나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 밖으로 데려가 줍니다. 핵심은 이러한 관심사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기 몰입이 불행의 뿌리라면 비개인적인 관심사는 그 뿌리를 자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과 체념, 행복의 두 날개. 러셀은 행복에는 노력과 체념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덕목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체념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죽음, 불치병,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우리가 억지로 풀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소모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러셀이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부분 손에 넣는 것은 노력이었고 이룰 수 없는 욕구를 깨끗이 단념하는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러셀이 제시하는 성숙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사람, 우주의 시민. 러셀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행복한 사람의 초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의 핵심에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모든 불행은 어떤 종류의 분열에서 생긴다고 저자는 봤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자아와 사회의 분열. 행복한 사람은 이 분열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자아가 사회와 객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시민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우주가 보여주는 장관과 환희를 자유롭게 즐기며 자기 뒤에 올 사람들과 자신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흐름과 깊이 결합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행복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러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전체와 연결되는 감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행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러셀은 그 경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6살에 부모를 잃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고 여러 번의 결혼과 이별을 겪고 전쟁에 반대하다가 투옥되기도 했던 사람. 그러한 삶을 산 뒤에 나는 해가 갈수록 삶을 더 즐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시한 원칙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검증된 실천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음, 러셀은 불행의 원인을 9가지로 진단했었죠. 자기 몰입, 세련된 우울, 경쟁,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시선이 안쪽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이라는 광활한 풍경 앞에서 자기 내면의 어두움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삶에 대한 열의,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의미 있는 일, 건강한 가정, 나를 잊게 해주는 순수한 관심사들, 그리고 노력과 체념의 균형.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시선이 바깥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관심과 애정을 돌리는 것.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참 간결하죠. 바깥을 보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되 그 열림이 우호적일 것. 이 책 다 읽은 다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새벽 2시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남들의 삶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 삶은 흐릿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 저자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그것은 어쩌면 경쟁과 질투와 자기 몰입이 합작한 전형적인 불행의 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러셀이 그 순간에 건넸을 말도 상상해 봤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아저씨,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세요. 새벽 2시의 하늘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그 별을 보는 것은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온전히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러셀이 말하는 행복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기꺼이 맞이하는 태도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건강한 식욕으로 음식을 즐기듯 삶이 내미는 것들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100년 전 6살의 고아가 된 철학자가 58의 나이에 쓴 이 책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행복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물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복은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한 번의 움직임에서 시작한다. 나무님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심사를 넓게 가질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반응을 우호적으로 할 것. 이것이 버트런트 러셀이 1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의 정복을 위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새로운 비밀이었습니다. Late night, quiet, just the dark and me, breathing to the rhythm of a memory. Softly I am calling, but it's only in my head. Your shadow on the pillow where you used to rest your head. Every little
little heartbeat feels like footsteps at my door. I turn around and whisper, but you're not here anymore. I'm missing you in every midnight tune. Your name's a faded echo underneath the moon. I hum the words I'm scared to say out loud, so soft like secrets hidden in a cloud. I'm missing you in every breath I take. This quiet room remembers every move we'd make. I keep my voice as gentle as the night, a bittersweet confession in the pale street light. I'm humming all the pieces of a love we knew, till morning finds me whispering, I'm still missing you.